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 이릅니다.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남부 내륙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이틀 뒤인 일요일까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저체온증을 비롯한 한랭 질환과 수도관 동파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을 줄 수 없도록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는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처리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 접대와 지인의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찰로 넘길 방침이어서 이어질 추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을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 송치했습니다. 관세와 운송료를 대한항공이 대신 내면서 손해를 끼친 정황도 드러나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18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층부의 온도가 영하 30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절정인 오늘 한파 소식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대관령 영하 17.9도, 서울 영하 13.7도, 대전 영하 10.8도, 전주 영하 8.2도를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밤사이 복사능각 현상이 겹치며 기온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철원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1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도로가 많겠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나 수도관 동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결국 여야가 막판 합의를 한 겁니다.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하는 것인데 정부의 당초 원안과 비교하면 일부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22개 장소로 한정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집에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원안은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기업 등의 반발 탓에 축소됐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뀝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3배 높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려고 했던 정부 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앞서 김용균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을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전합니다. 24살에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김용균법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의 직장 동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여야 의원 한 명 한 명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뭐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 문제에 물꼬를 튼 성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위험의 외주와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도급 업무 제한하는 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이후에도 분명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JTBC 이윤석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됐고 역대 두 번째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앞으로도 길게는 330일이 소요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던 유치원 3법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끝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선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습니다.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법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대검찰청이 인정이 된다면서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찰 자료들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청와대 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에 문의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복귀 조치된 뒤 감찰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간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골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를 제공해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10월 초 수사를 받는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려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경찰청에서 조사받던 11월 2일 김 수사관도 청사를 찾아 해당 사건을 포함한 이첩 사건 결과 열람을 요구했는데 전날 두 사람이 여러 번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2년 무렵 알게된 최 씨로부터 건설업계 동향 등 제보를 받다 청탁과 접대를 주고받는 선을 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파면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특별감찰반에 파견을 갈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이 개입돼 있는 의혹이라 감찰 단계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역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을 위해 전국검찰청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채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인인 최 씨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씨는 한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7월부터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민간인이 개입된 의혹이라 이번 감찰 단계에선 다루기 어려워 더 이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을 했던 대상이 조국 민정수석인지에 대해선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도 셀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위를 신설하라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개방형 5급 사무관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8월 면접에서 김 수사관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자신의 내정 사실을 미리 한 김 수사관이 원래 소속 기관인 중앙지검에 사표 수리까지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대검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김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무리한 감찰로 여러 번 문제가 됐었다는 당시 동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김 수사관이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김 수사관이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 관계자 B씨를 갑자기 찾아가 직접 만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접촉한 뒤 B씨가 돌연 사표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특감반에서 김 수사관을 불러 감찰 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첩보 수집이나 감찰인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식 수사하듯 하면서 문제가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이에 대한 김 수사관 본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수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씨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새롭게 수당을 받는 상위 10% 아동에게는 내년 4월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안건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결국 정보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여성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가 이제 나흘이 남았는데요.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이 합의안을 가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할 날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19년 만에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8일부터입니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벼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어제 총파업 투표에서 96%가 찬성을 했습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이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피의자인 여러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조주택 2동이 잿더미로 변했고 부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시 화명동의 타워 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60대 이모 씨가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장난 승강기를 수리하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마약 혐의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배우 차주혁.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14일 전에 출소를 했었는데 또 마약을 투약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후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됐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의 곡으로 잘 알려진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전태관 씨가 암 투병 끝에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입니다. 6년 전에 신장암에 걸렸고 2년 전에는 어깨뼈로도 전이가 됐습니다.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팀 팀킴이 오는 2월에 열리는 전국 동계체전 준비에 나섭니다.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가족들에 대한 폭로도 있었고 또 훈련원 빙질관리사가 사직을 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훈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 빙질관리사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그제 특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부형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결심 공판이 열려서 특검이 구형을 하는데요. 재판은 따로 열렸지만 내용이 동일해서 선고는 같은 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 오늘 세종시를 시작으로 예비 소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한 것도 있고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텐데요.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게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 소재 확인 절차가 강화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하거나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파악이 안 되면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생체 정보 인증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김포에서 제주 노선에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전국공항 국내선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코앞에 두고 동장군의 심술이 너무합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쌩쌩 불어와 추위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체감 기온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고 그 밖에 전주가 체감 영하 13도, 대구가 체감 영하 12도 등으로 실제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은 기온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곳곳 눈도 많이 내립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제주에 2에서 7cm, 충남 북부와 호남 내륙에 1에서 3cm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국이 대부분 맑겠습니다. 물론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다만 해안과 내륙 모두 바람이 강하고 전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 가리키고 춘천 영하 15도,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북한도 함흥과 평양, 개성이 영하 14도, 중강이 영하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강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1, 2도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독감 치료제를 맞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지만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독감 치료제의 처방 지침도 마땅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독감에 걸려 실려간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온 김모근은 그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는 걸 끄고 나니까 병원에 왔어요. 그때가 정신 불안하고. 김 군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중생이 먹은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의 독감 치료제입니다.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심하면 환각이나 환청 등 비슷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위험성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를 몰랐어요. 나 지금 사고 나가지고 이제 지인들 전화 와가지고 그때 검색해보라고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아직 부작용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선 청소년에 대해 타미플루 계열 독감약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나 식약처가 만든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 처방에 대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처방이나 복약 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월 통행료가 300만 원인 다리가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인데요. 주중에 매일 트레일러로 왕복할 경우의 금액이지만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람 부는 다리 위에서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민자 1조 원과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 개통됐습니다. 길이 8km인 이 다리를 이용하면 140km인 부산과 거제 간 거리가 60km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0원, 트레일러 같은 특장차의 경우 3만 원의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예약몰 하니까 한 달에 도로비만 300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비 내고 나면은 제 생활이 안 돼요. 승용차 기준 킬로미터당 1,220원으로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입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조 원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40년간 통행료를 걷도록 하는 계약을 맺으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만 400억 원을 보존해 줬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최근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민자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뒤늦게 경남도와 부산시는 요금 인하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단시간에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 적발된 택시의 소속 회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에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근본적인 해답이 될지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승차 거부입니다. 빈 차가 돼 있는데 그냥 손을 흔들어도 그냥 지나갔던. Last night we got turned away for a few cabs. We tried to catch a few, but the taxi driver said no. 서울시는 올해 승차 거부 행위가 3번 적발된 기사 4명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자 이번엔 승차 거부 신고가 많이 접수된 택시 회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처음엔 신고된 대수의 2배에 이르는 차량을 60일간 운행을 정지시키고 나중엔 차량 감축, 최후엔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1차로 22곳의 택시 회사에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승차 거부 신고 중 76%가 법인 택시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관리가 안 돼요. 없죠. 근거도 없잖아요.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본적 문제는 회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금을 채우려고 승객들을 골라서 태우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승차 거부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 해임을 청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싸고 또 하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환경부 문건이죠.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지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소설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JTBC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환경부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을 찾은 건 올해 초 1월 18일입니다. 담당관실 측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과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김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감사 담당관실 박모 서기관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는데 그냥 뭐 가만히 상견례할 수 없으니까 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부처 주요 동향 산하기관 뭐 동향 이 정도만 되겠다 하니까 이제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으시고 그럼 거기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환경부의 주요 동향과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환경부라는 데를 이제 접하고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고 임원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임원들은 이제 어떤 상태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국환경공단 임원 2명이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한다는 표현에 대해선 해당 기관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건네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본부장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비밀 감찰을 해서 알아는 내용도 아니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현황들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뭐 어떤 거 그런 조치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표를 그냥 현재 이 사람은 사표를 냈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사표가 예정 중이고 이 사람은 사표를 안 내고 있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한 장으로. 그게 왜 블랙리스트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JTBC 박소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를 해서 현황을 정리해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해당 문건을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유한국당은 김 씨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김 수사관은 환경부 관련 보고를 했지만 문제의 산하기관 관계자 동향과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자료들 가운데 일부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김태우 수사관은 동료 A 수사관과 함께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을 방문해 지난해 업무 성과와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A 수사관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환경부 측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의 자료를 꺼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김 씨는 문서를 쓱 보더니 알았다면서 챙겨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방문을 앞두고 전화로 미리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는 환경부 실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A 수사관은 방문 결과를 구두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했고 문서로 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역시 김 씨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상부 지시와 다른 정보를 환경부에 요구한 배경과 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JTBC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환경부 작성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청와대는 문건에서 실명이 거론된 21명 가운데 9명은 임기를 넘겨서 근무했고 1년 이상 추가로 일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5명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임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상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는 21명입니다. 청와대 확인 결과 임기를 넘겨 최근까지 근무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5명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기 전에 사표를 낸 인사는 5명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강모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4월까지인데 실제로는 8월까지 근무했고 정권 교체 전인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난 권모 본부장은 지난 2월까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모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났지만 1년 4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퇴직을 받아줬지만 산하기관 인사가 늦어져 대부분은 차기 후보자가 올 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의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가 330여 곳의 공공기관 임원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 그 행위를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의혹도 내놨습니다. 3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김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갔던 전 특별감찰반원이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조 수석도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공세와 조 수석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번 특별감찰반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에 물꼬를 튼 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 하고 공언하였습니다.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첫 번째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오늘 이루어냈다는 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수석은 JTBC와 통화에서 내부 직업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지난해에도 밝혔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건의 핵심에 있던
민정수석 출석 요구가 이어졌지만 우병우 당시 수석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례가 없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국감 중엔 현안에 따라 출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3년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감 증인 자격으로 3차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반면 조 수석은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운영위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유시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날 운영위원회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출석 요구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본다면 고발된 상태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법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 그러니까 직접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용균법,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었는데 이것과 또 별개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 민심이 이 청와대의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대에서도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9월에 이제 평양 방문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현안 문제가 이제 가장 기반이 되지만 그 위에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의혹 제기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청와대 차원의 결정은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올해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정부 차원에선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심의 결과 조국 민정수석이 올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에 출석을 하고 대신에 이제 지난밤 사이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이죠. 지금 동향조사 차원. 어쨌든 이제 특감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이제 쏟아질 텐데 문제는 이것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방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일전에 보시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전방 시찰, 뭐 선글라스 논란 이런 것들로 좀 정치적인 행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야당 의원들의 이제 공세가 있습니다.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처음 출석하는 만큼 또 SNS 정치라든가 민간인 사찰 의혹 외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또는 이제 인사 처리에 대한 검증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좀 혼탁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청와대 김태우 특별수사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공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이 자체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일단은 요청을 해서 특감반원이 요청을 해서 현안을 정리해서 준 문서일 뿐이다. 뭐 누군가 찍어서 몰아내고 이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블랙리스트로 이제 분류가 되느냐 하는 좀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이 자체를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할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얼만큼 예리하게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하느냐 문제인데 일전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문제를 보면 이 우윤근 대사의 입장은 임종석 실장이 물어와서 답변했다는 것이었고
청와대는 임 실장이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청와대에 엇박자가 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야당 공세가 집중이 될 텐데 청와대가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네,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공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세 수위가 좀 과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국민적 지지율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부정평가가 올라간 상황이죠. 사실은 어떤 주장을 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도한 주장을 많이 좀 쏟아낼 가능성이 크고요. 연말 민심을 잡아가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인데 어쨌든 뭐 답답함은 있겠습니다만 이 정부와 청와대 차원에서는 결국은 국민적인 의혹,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뭐 공세와 수세 이 네. 입장은 명확해 보이는 정황입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공방,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네.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 관리 책임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도 관심이 되고 있던데요. 이미 일전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은 바가 있죠. 사실상의 사과는 한 셈인데 아마 운영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사과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말 쓸데없는 의혹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것은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텐데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이제 1년여 청와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법학자였습니다. 교수 생활을 계속한 분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 조직 장악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이제 또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사과 외에 답변 수위가 문제거든요.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자 그런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이제 이 입장으로 일관하면 운영에 왜 나왔느냐 하는 성토가 또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하는가. 아마 지금 이 시간 조국 민정수석은 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이 많이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인텍 노동자 2명이 75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인 지 411일째이던 어제 노조 측과 회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굴뚝 농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들의 굴뚝 농성에 맞춰 단식 18일 차인 파인텍 노조의 차광호 지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종교계의 중재로 파인텍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75m 높이의 발전소 굴뚝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411일째 노조와 사측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첫 대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김밥과 샌드위치가 준비됐지만 차 위원장이 단식 중이라 함께 먹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은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운 굴뚝 농성이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빨리 이런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번 모임을 중재한 종교계는 노사 간 만남으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목봉 체조를 시킨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수봉 건국대 교수에 대해 갑질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 흉내를 내라고 하거나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꿈을 크게 갖자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최수봉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목봉 체조를 시킨 것에 대해선 옛날 생각을 해서 그랬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도 보도 자료를 내고 목봉 체조는 간부 회의에서만 이뤄졌고 단합을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직원들은 최 교수의 갑질이 수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배너에 등장하는 노예들의 흉내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최 교수가 직접 로마 집정관 복장을 하고 나와 배너라는 영화에 꽂혀가지고 상사 직원한테 그 옷을 구해
라고 해서 방송국 어디 의상실에서 그거를 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의상을 구해서 입고 직원들에게 구호에 맞춰 노를 젓는 신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한 길이가 이만큼 되는 주걱을 전부 다 나눠주고서 이렇게 노젓는 행위를 하게끔 해서 시키는 거 그냥 몇 번 저어주는 척하고 빨리 끝냈으면 바라는. 수일개발 측은 회사의 화합을 위해 영화를 관람한 뒤 최 교수가 직접 코스프레를 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에게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프라이팬 둘 중에 하나 골라. 뭐로 맞을래? 그래서 작은 거 고르면은 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작은 걸로 때리고 큰 걸로 때리고. 벽에다 붙여놓고 오늘의 이 기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잘해라. 최 교수는 JTBC와의 통화에서 꿈을 크게 갖자는 의미였다면서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수일개발 평점은 5점 만점에 1.8점으로 직원은 노예, 경영진은 왕이라는 등의 지적이 적혀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 최수봉 교수는 전해드린 대로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과 환자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당뇨병과의 전쟁, 그 한복판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 바로 최수봉 교수다. 최수봉 교수는 국내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로 손꼽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배에 바늘을 삽입하는 인슐린 펌프를 개발했고, 최 교수가 차린 수일개발은 국내 인슐린 펌프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가 일형 당뇨병 환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500만여 명의 당뇨 환자 중 일형 당뇨병 환자는 10만여 명, 그중 소아 환자는 5천 명 정도입니다. 해봤자 100명도 안 돼, 200명도 안 돼. 아니 일형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사람은 거의 없어. 일형 소아 당뇨병 환자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빗대기도 합니다. 괜찮아. 뭐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는 저 세월호에 다 타고도 남아. 그냥 세월호 폭발시키면 문제가 없어져. 알았어. 회의 시간에 일형 소아 당뇨병 환자 가족까지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신병자들이 약 90%니까 잘 다뤄야 돼. 의식이 많아가지고 아들, 딸들 당뇨병이니까 정신 하나 없어. 이에 최 교수는 취재진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발언을 했다면 일형 당뇨병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일개발 측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녹취 파일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을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더 무섭게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고 모습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줄줄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침이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예, 분석 들어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100일 정지에 해당. 시까지 먹었어요? 어제 9시까지 먹었어요. 저도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곳 출근길에서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퇴근길은 어떨까? 저녁 시간 같은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 감지기를 앞에 놓고 꼼수를 피웁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에라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8%로 훈방 수준이 나왔지만 남성이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경찰이 바로 옆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윤창호법의 일환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입니다. 뒤이어 걸린 다른 남성은 금세 인정합니다.
이 남성도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동행 취재한 인천에서만 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운전대 잡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그 습관도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JTBC 연지원입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을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JT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관 직원들과의 유착 의혹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한진 총수 일가의 세 모녀가 밀수입한 물건은 1,600여 점,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또 가구와 욕조 등 132점을 수입하면서 대한항공이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명품 가방이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각종 특산품과 제철 과일까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밀수입품을 대한항공 기내용품이나 고객 분실물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관세청은 밀수입을 도왔던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현민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수천만 원의 반지와 팔찌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 모녀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어떤 컴퓨터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도 일부 교체가 됐던 부분이 확인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의심 물품을 발견했지만 밀수품으로 확인된 것은 1,600여 점에 그쳤습니다. 또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장기간 밀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세관은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내부 징계에 그쳤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관세청 수사 결과를 보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사실상 회사와 직원을 밀수를 위한 사조직, 그러니까 개인 택배 회사처럼 부렸습니다. 가구에서 옷, 자잘한 생활용품까지 해외 지사에서는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항공기로 실어 날랐고 공항에서는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위장해서 빼돌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 수법들, 박영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혐의는 크게 밀수입과 허위 신고입니다. 밀수는 총수 일가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일이나 그릇 등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지시를 내립니다. 이 지시는 통상 KIP라는 코드가 붙어 회사로 전달됩니다. KIP는 즉 코리안 에어 VIP, 대한항공에서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입니다.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살 땐 회사 돈을 썼습니다. 대부분 해외 지점 운영비로 결제했다는 게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구입한 물건은 직원 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위탁 수화물로 보내 국내로 들여옵니다. 이른바 항공기 택배를 한 겁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당연히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옷이나 신발부터 그릇이나 물감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가족 중에선 조영호 회장의 큰딸 조연아 씨가 213회, 시가 9,800만 원어치를 들여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인 이명희 씨도 46차례 3,700만 원어치를 밀수했습니다. 모두 약 260여 차례, 시가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밀수를 한 경우엔 관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소파나 가구 등 규모가 큰 물품을 들여올 땐 허위 신고 수법을 썼습니다. 앞서 JTBC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파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회사 물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여온 가구의 가격보다 포장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명희 씨의 경우 27차례에 걸쳐 가구 등 시가 5억 원이 넘는 물품을 허위 신고로 들여왔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로 이명희 조연아 씨가 내야 할 관세와 운송료 등 2억 2천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냈습니다. 허위 신고는 밀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밀수, 허위 신고와 함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임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 조연아, 조현민 씨가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관세청이 지난 4월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세 모녀가 밀수한 물건들의 금액만 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와 승무원들까지 동원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본부 세관이 조사를 8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 인천 본부 세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단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진행한 그렇죠. 건데요. 그 제목을 달았어요. 방대한 수사라는 제목을 스스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좀 이제 해명 또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수사가 그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네. 그리고 또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 등을 물품별로 하나하나 다 조사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나쁜 사람이다, 뭐 나쁜 행동을 했다, 이것들이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해가지고는 수사 결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관세법 위반 행위로 저질러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확인에 어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어졌다는 또 해명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중간에 검사의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검사가 이제 해외 구매 내역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진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보강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명품 가방부터 제철 과일까지 밀수 품목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9년부터 밀수를 해봤는데 그 금액이 뭐 7억 원을 넘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간이면 7억 원 정도에 불과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 꼼꼼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지만 전체 다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부문세관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듯이 수사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특히 하나하나 다 밝혀내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된 그런 수사 결과 확인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명희 씨 세 모녀 이외에도 대한항공 법인 그리고 직원 2명이 같이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네. 그리고 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또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렇게 오너 일가 3명과 함께 이제 대한항공 직원 남성 직원 1명, 여성 직원 1명이 이번에 이제 고발 조치가 된 네. 건데요. 남성 직원은요, 이제 국내에 도착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제 조현아, 이명희 그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으로 위장해서 네. 밀수입했고 또 국내로 운반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성 직원은 대한항공 해외 지점 등에서 이제 그 조현아 씨의 어떤 밀수입 지시, 뭐 업무 연락, 뭐 배송 현황 파악, 밀수입 물품 전달 이런 행위를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법인인 그 대한항공 네. 그 회사도 역시 이번에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고발이 된 것이고요. 이 관세법이잖아요. 네. 근데 관세법은 그 관세 사범의 경우에는 검사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혼자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전속 고발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해야만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5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그런 보강 수사 등을 거쳐서 아무래도 이런 5인에 대해서 4명과 하나의 법인에 대해서 기소와 그런 그 공소 유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들 세 모녀의 밀수 행위가 대한항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관세 당국에서의 수사는 그 관세법 위반 여부예요. 네. 그런데
이제 횡령 또는 배임은 관세법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그 관세 당국의 그 수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만 이게 밀수입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게 이번 관세법 위반 2가지 혐의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오너 일가 개인의 어떤 그 소비를 대한항공 법인 재산을 통해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항공의 어떤 그 대한항공 소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횡령했다,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번 그 관세 당국의 수사 결과에 더해서 또 병행해서 대한항공의 자금이 횡령되었는지 여부를 당연히 이제 조사할 것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 허위 신고와 밀수입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또 법정에서 이제 그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횡령과 배임 등도 꼬리를 물고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밀수입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세관 직원들과의 유착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밝히지 못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짐작하듯이 이 관세 당국에서 그리고 또 항공사 공항 직원들의 어떤 협조 등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대담한 범행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명의 그 공무원 등에 대한 그런 조사들은 있었어요. 조사에 있었습니다만 고발 대상에서는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유착 가능성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청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 통관 담당 직원의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미 6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 이상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인사 조치가 있었고요. 하지만 한 차례 이렇게 인적 쇄신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유사한 범죄가 뭐 근절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인력에 대한 그 순환 보직 배치라든지 이런 그 구조적인 그런 그 대응, 구조적인 그런 개선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관세 당국에서 수사를 벌였고 또 그 수사가 검찰과 전혀 뭐 연락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이 검찰에서 지금 새로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서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을 확 밝힐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해서 고발 대상에 빠졌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그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 김해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25분 만에 엔진이 파손돼 회항했습니다. 운항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기종인데 제작 과정에서부터 이미 엔진 결함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해당 기종을 9대 가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CS300 항공기의 엔진입니다. 항공기 엔진이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져 있고 아래엔 파평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어제 오후 12시 55분 김해공항에서 일본 나고야로 출발했는데 이륙 25분 만에 엔진 결함이 감지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왼쪽 1번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엔 6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다른 여객기로 갈아탄 승객들은 예정보다 2시간 30분 늦게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CS300 기종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은 제작 단계부터 엔진 결함 문제가 불거져 도입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대한항공은 엔진 결함이 해당 여객기만의 문제인지
이기종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연말 때마다 또 볼 수 있는 훈훈한 풍경이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전북 전주 주민센터에는 벌써 19년째 올해까지 6억 원이 넘는 돈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일러준 지하 주차장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힘내라는 격려 메시지와 함께 돼지 저금통과 현금 등 5,0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벌써 19년째 얼굴을 알리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올해까지 6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도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세계적인 마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런 얼굴 없는 천사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키다리 아저씨 부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1억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7년간 8차례에 걸쳐 9억 6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16년째 이어진 연례 행사입니다. 자선 냄비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뭉칫돈을 넣거나 쌀가마니를 두고 사라진 기부자 등 올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익명의 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쓰나미를 만들어낸 화산섬도 그렇고 이탈리아에 있는 유럽 최대 활화산 소식도 있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인도네시아 화산섬에서의 폭발 경보 수준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오환희 기자입니다. Questo è quello che conta, io e la mia famiglia. 지난 2002년 26년 만에 화산 폭발 지수 4단계 폭발이 있었던 이 화산.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해 에콰도르 당국은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올해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죠.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책을 북한이 바꿔서 핵실험을 안 한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 MBC 방송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 관련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건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미사일 연구개발에서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량 생산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9월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와 관련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상도 유치원 옆 다세대 주택의 시공 불량이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철근에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동작구청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다세대 주택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택가에 전기가 끊겼다고요? 이 한파 속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발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고압선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택 300여 가구와 일대 상가에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긴급 복구 공사를 벌여서 1시간 만에 대부분 가구에 전력이 다시 공급됐습니다만 일부 세대에는 2시간가량 공급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여객선 운항 통제 속보입니다. 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초속 10m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1m에서 4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용객들은 선착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선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원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최강 한파, 최저기온 경신, 그리고 주말까지 강추인데요. 한겨울이라 각오는 했지만 추위가 정말 너무합니다. 어제보다 더 추워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부분 올겨울 최저기온까지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14.3도까지 떨어졌고 이 추위는 주말까지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SNS 상황 보시겠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의 추위인데요. 핫팩 3개씩 들고 다니셔야겠다. 한 개로는 택도 없다고 울먹거리셨고 혓바닥까지 시리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날씨 깜짝 쇼 아니냐며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 있냐고 한탄하셨네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괜히 제가 죄송해집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눈도 많이 내리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미국은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제는 부자 나라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세계 경찰론 폐기를 앞세워 사흘 연속 동맹국의 방위비 이슈를 꺼내든 겁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면서 호구, 즉 잘 속는 멍청이가 되지 않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을 주도한 미국은 이후 곳곳에 군대를 보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부자 나라들은 미국이 국방에 막대한 부분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경찰직을 내려놓겠다는 위협으로 동맹국을 재차 겨냥한 겁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을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혼란, 대통령의 탈세와 러시아 연계 의혹 수사 등 정치적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재선 캠페인을 위해 기존의 적극적 개입주의 대신 안보 비용을 동맹에 지우는 고립주의를 띄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이라크를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군사 기밀을 노출했습니다. 현지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특수부대 배치 사실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의 얼굴 등 신상도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과 반갑게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엔 군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진 속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입니다. 네이비실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이 부대의 배치는 그 자체가 군사 기밀입니다.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 특성상 부대원들의 얼굴도 노출되면 안 됩니다. 미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이 군사 기밀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도 특수부대 요원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노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더라도 부대원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투 지역에 배치된 특수부대 요원들의 얼굴이 공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트리움프의 첫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600에서 700km 정도입니다. 중국이 해당 시스템을 산둥반도에 실전 배치할 경우 한반도 전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유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 트리움프를 이용해 첫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S-400 트리움프는 러시아가 지난 2007년부터 실전 배치한 최신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일명 러시아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불립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러시아 언론을 이용해 중국군이 첫 시험 발사에서 약 250km 떨어진 모의 탄도 표적을 정확하게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 러시아에 30억 달러를 주고 S-400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S-400이 고도 10m부터 27km 사이에서 600km 떨어진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모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2개의 미사일로 초속 4,800m 이하의 표적 36개를 동시에 격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시스템을 한반도에서 약 300km 거리의 산둥반도에 배치할 경우 우리 군은 물론 주한 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보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S-400 시험 발사를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도입에 결사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유상철입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홍수가 발생해 난민 캠프가 물에 잠겼습니다. 북부 이들리브주부터 동북부에 있는 알레포 지역까지 난민들이 잠시 둥지를 튼 난민 캠프 11곳이 폭우로 불어난 흙빛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미 집을 떠나온 난민 2만 5천 명은 더 이상 대피할 곳도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얀 헬멧을 포함한 민간 구호단체들이 본격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베니와 부템포 지역에서 선거 연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에볼라 감염자가 속출했던 두 도시를 포함해 3곳의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베니와 부템포 지역은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에볼라는 변명일 뿐 이 지역의 표를 배제하기 위해 선거를 연기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멘트를 가득 실은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에 실린 시멘트가 도로에 쏟아지지는 않았는데요. 36톤이 넘는 시멘트의 무게 때문에 트럭을 도로에서 끌어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겪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얼음이 언 강 위에 고립된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터키 동부의 한 강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뛰어든 경찰, 팔로 얼음을 깨가며 강아지를 구조했는데요. 강아지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응급처치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경찰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음 왕국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중국 북동부 지린성의 한 얼음 공원입니다. 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39개의 얼음 조각들이 단장을 마쳤는데요. 높이만 21m에 달하는 조각도 있습니다. 조각이라기보단 정교한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데요. 300명의 전문가가 20일 동안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웅장함을 자랑하는 이 얼음 공원은 바로 오늘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 당시 확인이 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 계좌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260개 차명 계좌를 검찰이 더 확인했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있는 만큼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세금 포탈, 그리고 회장 일가의 주택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는 혐의입니다. 세금 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발견한 차명 증권 계좌 222개 외에 260개 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좌는 235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이름으로 돼 있고 모두 3,430억 원대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259억 원에 대해선 2006년 말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7년 이후 거래된 171억 원에 대한 13억 원에만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장의 포탈액은 경찰에서 드러난 72억 원을 포함해 모두 8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일가의 주택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돈으로 대납한 혐의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4년째 입원해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선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공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선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에 감춰둔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론 내렸는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31억 원과 세금 1,000억 원도 10년이 지난 올해 초에야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차명 주식 3조 5천억 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법 규정과 부칙이 바뀌면서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를 바꾸지 않을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을 차명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해석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이 회장처럼 취득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지난 12일 법제처에 이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최대 50%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을 연결해준 평화 올림픽으로서 기억할 만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돌아보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받아들인 귀화 선수들이 그중 하나인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하나 둘 떠나서 절반 정도만 남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겜리는 귀화 선수였지만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연기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첫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에선 4명의 선수가 한국 국적을 내려놨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나선 귀화 선수는 19명,
이 가운데 8명은 태극마크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또 부상이 찾아와서, 그리고 아예 은퇴를 한 선수도 있습니다. 특별귀환은 7년 전 분야별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에겐 복수 국적이 허용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층이 얇은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동계 종목에서 외국의 우수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데 활용됐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종목별로 고르게 출전해 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 즉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귀화 선수를 통해 취약한 종목을 육성하자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선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받아들인 귀화 선수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세계 랭킹 6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빈 앤더슨에게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정현은 현지 시간 2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18 무바달라 테니스 챔피언십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앤더슨에게 세트스코어 1대2로 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자 프로 테니스 공식 투어는 아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초청해 치르는 권위 있는 이벤트 대회입니다. 올해는 앤더슨 외에도 세계 랭킹 1위의 노바크 조코비치, 랭킹 2위 라파엘 나달 등이 출전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한 경기에 최소 득점을 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청주 KB와의 원정 경기에서 34대 50으로 졌습니다. 전반에 14점, 후반에 20점을 얻는 데 그친 겁니다. 34점은 역대 여자 프로농구의 한 경기 팀 최소 득점으로 두 팀의 합산 득점에서도 역대 최소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북한 축구대표팀 출신 제1교포 3세 안병준을 영입했습니다. 수원FC는 J리그에서 뛴 경험 많은 안병준은 측면과 스트라이커 역할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준은 일본 도쿄 출신으로 2007년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등에서 북한 선수로 뛰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쌩쌩 불어와 추위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체감 기온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에 광주가 체감 영하 9도, 대구가 체감 영하 15도 등으로 실제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은 기온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곳곳 눈도 많이 내립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찬간을 제외한 제주에 2에서 7cm, 충남 북부와 호남 내륙에는 1에서 3cm 예상됩니다. 그 외에는 전국이 대부분 맑겠습니다. 물론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다만 해안과 내륙 모두 바람이 강하고 또 전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 춘천이 영하 15도 가리키고 또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북한도 함흥과 평양, 개성이 영하 14도, 또 중강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계속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1, 2도 밑돌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회 통과까지 길게는 330일이 걸립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인정이 된다며 해임을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서기관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력 현황 등을 정리한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을 밀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들과의 유착 의혹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려서 구형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